귀가 얇은 사람이 제일 불안한 것 같아요. 한 마이너스 30 몇 프로 이렇게. 보고 상장 폐지당하고 돈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거는 그럼 그대로 날리시는 거예요? 저는 위기는 항상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형부가 몇 반만인지 알잖아. 흥부가요? 형수님 저 이래가지고 말 다시 증권금융이 돈 빌려준다고 하니까 난 내일 거기 가볼 거야. 그렇지. 자, 이제 또 이야기 이어가야죠. 증권금융과 3프로가 함께하는 여의도 썰전, 조금 더 깊은 이야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남산주성님은 나의 그동안의 투자 이력 중에 꿈에도 가끔 나올까봐 두렵다 이런 거 없었어요? 아니 뭐 페이지는 많죠. 네. 근데 제가 이제 이 두 분하고 좀 다른 게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초보 그냥 직장인 그냥 투자자였다가 뭐 어느 정도 이제 뭐 조금 알게 돼서 이제 운 좋게 돈 좀 벌었고 요 근래 한 1, 2년은 또 초보 투자자 돌아간 케이스. 네. 정말 뭐 1도 거짓말 안 못하면 겸손이 아니다는 거죠. 겸손 절대 겸손 네. 겸손한 사람. 프로로 갔다가 다시 또 초보로 갈 수도 있어요? 그 충분하죠. 근데 이제 초기에 네. 아까 그 상장 폐지 당한 얘기도 했는데 네. 그 당시에 그거 상장 폐지 당하고 돈이 하나도 없었어요. 아니, 주식을 샀는데 상장 폐지가 됐어요? 이제 투자를 해야 되겠다 해서 한 4개월 정도를 진짜 월급이 그때 한 200만 원밖에 안 됐었을 때라 내가 한 400만 원을 모았어요. 진짜 400만 원을 딱 모아서 2시 45분에 P 사이트, 우리 그 당시 유명했던 P 사이트. 박스넷. 왜 그런 경험 없어요? 뭐요? 프로는 그런 경험 없어요? 뭐요? 뭐 그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막 쓰는 막 종목에 대해 쓰는데 종목 이름은 얘기 안 하고 XX 하면서 막 엄청 좋을 거라고 막 얘기하잖아. 그러면 그 돈 내기 싫어가지고 그 종목 막 찾아보잖아. 도대체 이 사람이 뭐 하는 종목? 공부가 되겠는데요, 그러면? 아, 그럼 막 찾아요, 그거를, 종목을. 500원 내고 듣기 비싸니까. 500원 아니야. 이게 LS를 들으면 듣고 있어도 종목 얘기를 안 해. 아, 오래 끌어야 되니까. 근데 그거는 이제 그 인터넷 사이트에서 하여튼 전문가라는 사람한테 A라는 종목이 좋대요. 2시 45분에 고민하다가 그 400만 원 400만 모아놓은 걸 다 넣었어. 3시 15분에 부도없이 나오면서 거래 정지되더니 상장 폐지되고. 딱 30분 만에. 너무 초스피드인데요? 영화를 찍어도 이건 너무 개연성이 없다고. 그 종목을 잘못 찾은 건 아니고요. 그 전문가 추천이었다니까? 아, 그거는 그럼 그대로 날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걸 반차를 내고 회사 앞에 갔지. 이상한 거야. 회사는 잘 돌아가는데 부도가 갑자기 자기들도 그래서요? 오늘 고의 부도를 낸 거야. 아. 이제 그런 상황이 됐어. 그 당시에 두 사람이 IT 법을 막 굴면서 이 사람도 무슨 욕심이 있어서 투자를 그 500억인가 조그만 회사가 뭐 이렇게 맡겼는데 맡긴 사람이 돈을 별로 튄 거야. 회사를 고의부도를 내고 다른 법인을 만들어서 이 회사를 인수하는 뭐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학생들 게시판에다 며칠 날 이제 내가 이렇게 이런 정보자료들 모았는데 갈 사람들 회장님한테 모은다. 항의하러 갈 사람들 가서 알겠더니 7명 왔대. 많이 올 줄 알았는데. 네. 그래서 집을 찾아가서 업소를 처음 업소도 하고 뭐 약간 화도 내고. 그 중간 생각 다 하고 네. 안방 딱 들어가더니 7명 전체 투자금이 2억 수표로 2억 주면서 받으려면 받고 말라면 치우고. 그래 받았어요? 내가 근데 발언권이 별로 없어요. 내가 한 400인데 1억 7천 물리신 분이. 그래도 그 무리를 오르가나이즈 하는 걸로 한 200 더 받아야지. 그 400원 받으셨어요? 아, 아유, 축하드립니다. 예. 축하할 일인지 몰라도 제가 야. 굉장히 큰 경험이 됐어요. 여기는 지금 두 분은 아마 상패당할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근데 실제로 2000년부터 2010년까지 코스닥에 기업이 한 상장 폐지 몇 개 정도 되는 줄 알아요? 10년 동안 제가 그 2010년도인가 11년도에 한번 계산해 본 적이 있어요. 30개? 80개. 코스닥이 한 1000개 정도 있거든요, 예, 기업이. 상장된 기업이 480개인가 그래요. 10년 동안 480개가 날라갔어요? 그럴 수 있지. 맞다니까? 한 3개 중에 하나는 사실 상장 폐지. 그거 피해가는 방법은요. 우리 신강학교에서 하는 사경인 회계사에 아예 그거 제가 비행기 오면서 이번에 초급반, 들었는데 중급반, 고급반 하면 그거 절대 안 당합니다. 사실 맞아요. 그거 들어야 돼요. 사경인 회계사 그 투자 방법의 생각 저하고 완전 100% 일치해요. 어. 그래서 똑같구나 나하고 생각이 뭐 이러면서 들었는데 네, 그 사람은 이제 회계사 출신이고 저는 그냥 뭐
초짜부터 시작했던 거라 다 당해봐야 알아요. 박 대표님은 전혀 상장 폐지하고는 어떻게 상장 폐지를 당하냐. 상장 폐지 경험은 없는데요. 이제 좀 힘들었던 게 제가 2007년에 이제 직장 생활 하다가 이제 어느 정도 이 정도면 내가 그냥 전업을 해도 뭐 가족 먹여 살리고 뭐 살 수 있겠다 생각을 해서 2007년에 전업했는데 금융위기가 터졌잖아요. 2008년에 제가 한 마이너스 30 몇 프로 이렇게 손실이 났거든요. 예, 2008년에. 그래서 와이프한테 내가 다시 직장에 들어가야 될지도 모르겠다. 뭐 이렇게까지 할 정도였으니까. 근데 이제 오히려 지나고 나서 봤더니 약이 됐던 것 같아요. 이 세상에 정말 일어나지 못할 일이 없구나. 이 세 분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 박성진 대표님은 굉장히 차분하신 분 같고 최준철 대표님은 약간 중간 정도 같고 우리 남산 형님은 전혀 그쪽이 아닌 것 같은데 이 투자 같은 거는 좀 더 어울리는 성격이나 아니면 뭐 성품 혹은 뭐 인성 이런 게 따로 좀 있습니까? 아니면 동료나 후배 중에 야야 너는 투자 안 돼. 내 딱 보면 알아. 하지 마. 그럴 만한 타입. 귀가 얇은 사람이 제일 불안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식이라고 하는 게 사고 끝이 아니잖아요. 사고, 보유하고, 팔고인데 그 보유하는 동안 정말 갖가지 일들, 지금 이제 갖가지 일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이게 독립적으로 사고하고 독립적으로 분석하지 않고 누구 얘기를 듣고 사면 일단 완주 자체가 잘 안 되고요. 중간에 끊는 시점 자체가 이렇게 좋지가 않아요. 대부분은. 뭐 바닥에서 판다든지 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생기거든요. 내가 판단하지 않고 듣고 그냥 사는. 그리고 나서 이상해지면 그때부터 판단을 시작하는. 혹시 우리 박성진 대표님도 비슷한 생각이세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투자의 적이라고 할 만한 거가 제가 볼 때는 지금 조급함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빨리 돈을 벌어야 되니까 무리한 선택을 하는 예, 무리한 선택을 하게 되거든요. 뭐 바꿔 얘기하면 조급한 사람은 조금 투자에는 어울리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기도 하겠네요. 혹시 뭐 자기 확신이 강한 사람, 똥꼬집이 있는 사람. 이게 오히려 또 실패할 가능성도. 이게 성공하는 것도 이런 사람이 성공하고 실패하는 사람들도 이런 사람이 실패해요. 근데 차이가 있는 거지.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차이가 근거 리서치를 하고 공부를 하고 근거를 가지고 뭔가 논리를 가지고 자기 확신을 막 그렇게 가지고 시장이 안 알아줘도 내가 맞아 하고 가는 사람 있고, 우리가 왜 비자발적 장기 투자 그냥 왜 묶어 더블로 가 그냥 막 가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자기 확신에 이건 맞아. 이게 이제 귀가 얇아서 어디 들었는데 계속 듣기만 하는 거야. 지가 그냥 안 알아보는 거지. 스스로 알아봐야 되는데 스스로 알아볼 생각 안 하고 그냥 뭔가 확정 편향에 잡혀서 성격상 그냥 고집을 확 부리는 거지. 그러니까 둘 다 똑같아. 고집이 센데 어떤 고집이냐. 그게 성공과 실패를 가늠해요. 비슷하게 그러면 귀 얇은 사람도 이 정보 저 정보를 막 잘 쉽게 듣는 사람이 오히려 또 성공할 수도 있는. 그럴 수 있지. 근데 귀는 얇아도 네. 진짜 그런지를 확인해보는 과정이 있다면 네네. 귀 얇으면 좋을 수도 있지. 그러니까 귀를 열어놓는 거랑 그렇지. 귀가 그렇지. 얇은 거는 다른 그렇지. 겁니다. 네. 근데 저 투자하다 보면 사실 뭐 이렇게 성공 많이 하신 분도 계시지만 번번이 혹은 아주 높은 확률로 매번 잘못 투자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그러면 그냥 투자를 좀 안 맞는 것 같다 이 사람은. 흥분해서 그렇게 그냥 포기하는 게 나아요? 아니면 다시 뭔가를 이렇게 좀. 흥부가 몇 반만인지 알잖아. 흥부가요? 정수님 저 흥분돼 이래가지고 맞아. 그게 무슨 말이야? 나 못 알아듣고 있어. 흥분돼서 맞았다고요. 형수님 저 흥분돼요 이렇게 해서 맞았다는 얘기는 이게 제대로 취향적이죠. 그러니까 그 자꾸 투자 실패하는 사람은 자꾸 흥분하는 거예요? 안 좋은 악재도 그냥 이러다 큰일 나기 전에서 그냥 툭 팔아버리는 거지. 2008년도 보면 누가 망했냐면 네. 그 당시에 미네르바라는 아저씨가 지수가 1000이 떨어졌는데 네. 500 간다 그랬다고. 맞아. 그래서 뭐 그 사람이 구속되고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네. 지수가 1000에서 500 간다면 사실 그 안에 개별 기업들의 실적이나 이런 거 전혀 안 보는 거지. 뭐 어떤 사람이 그냥 그러니까 이게 이제 큰일 났구나 하고 그냥 냅다 그 다음날 파는 거지. 올라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네. 호재가 나오고 좋은 거가 나오면 막 상한가에라도 막 따라 사는 거지. 제 기억에는 이래요. 뭐 한 5, 6월 달 한번 큰 폭락이 왔어요. 6월 달인가 7월 달인가 폭락이 왔다가 다시 제일 마지막 클라이막스 폭락이 10월 27일, 28일 날 왔거든요. 거의 전 종목이 하한가야. 전 종목이 거의 뭐 내가 보고 있는 관심 종목에 있는 종목은 다 하한가고 28일도 또 거의 대부분 아침에 동시호가에 거의 대부분이 하한가예요. 근데 그 위에 매도 호가가 한 15가 한 10% 위에 매도 호가가 있어요.
그 다 레버리지 때문에 아까 우리 뭐 레버리지 얘기하기 레버리지 반대 매매 때문에 그 당시에 이제 그랬고 아니 뭐 마침 그 레버리지 얘기가 좀 나왔으니까 레버리지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 돈 땡겨 쓰는 거잖아요. 빚내서. 레버리지를 혹시 세 분은 다 써보셨어요? 우리 저 박성진 대표님은 써보셨어요? 저도 이제 사실 레버리지를 써보긴 써봤지만 이제 과도한 레버리지가 문제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많이 써도 투자하는 주식 규모에 비해 가지고 맥시멈 한 10%? 어떨 때 쓰시는 거예요? 이제 정말 뭐 좋은 종목이 보이는데 그렇다고 또 들고 있는 종목을 팔자니 들고 있는 종목을 팔기도 좀 아깝고 뭐 이제 이런 경우에 이제 그 주식 담보 대출을 해가지고 한 10% 정도 들고 있는 종목이 많이 올라서 빨갈 때 아까워서 그래요? 아니면 이 들고 가격에 있는 팔 수는 종목들도 없잖아. 예, 그냥 밑에서 이제 빌빌거리고 있는데 제가 볼 때 이제 분명히 이것도 싸고 좋은 종목인데 또 이제 더 좋은 종목들이 나타나면 이제 이걸 팔고 사실은 이걸 사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또 이걸 팔기도 너무 아깝고 괜찮네. 레버리지 써도 되는 거네요, 그럼. 근데 하여튼 이제 그 10% 이상 뭐 이렇게 써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최 대표님도 써보셨죠? 저는 정말 약간 좀 변곡점 이런 때 한 번씩 썼던 것 같습니다. 변곡점? 그러니까 장이 심하게 너무 많이 빠진 경우인데, 근데 현금이 이제 주식으로 변해가는 과정이 하락장 때 계속 이제 일어나거든요. 같이 투자하는 사람들. 그럼 결국에는 이제 모든 게 다 주식으로 바뀌어 있는데, 예를 들면 저는 이제 배당주 이런 걸 좋아하니까 그렇게 바닥에서 사면 배당 수익률이 꽤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어차피 배당이야 나오는 거고. 이걸로 이자 낸다고 생각하면은 뭐 어느 정도 이거를 담보로 넣어서 예를 들면 한 50% 정도까지는 이제 돈을 빌릴 수가 있으니까 그걸 이제 담보로 놓고 빌려서 정말 이거는 말이 안 된다 하는 구간을 이제 그걸로 사가지고 이제 또 올라오면은 다시 이렇게 청산을 하고 뭐 좀 시간이 지나면 진짜 배당 받아서 이자 내면서 하고 약간 이런 식으로 한 번씩 썼고요. 그 레버리지라는 게 종류가 주식 투자하면서 할 수 있는 게 뭐 대충 뭐예요? 뭐 주식담보대출 있을 거고. 근데 다 모든 게 주식담보대출이지만 조금 차이가 있는 거는 부동산으로 치면 저는 이제 이게 회사를 기본적으로 실체라고 보니까 실체고 내가 갖고 있는 거 기업의 소유권이고 분석이 다 끝나 있는 상태니까 얘를 실체로 본 상태에서 일부 부채를 건 거니까 사실 부동산 투자 뭐 집을 좀 사거나 빌딩을 사거나 뭐 부동산 살 때 대부분은 어느 정도 부채를 껴서 ROE를 맞추잖아요. 그렇게 이제 접근을 하는데 제가 이제 좀 경고하는 그런 투자는 부동산을 치면 갭 투자 같은 거죠. 애시당초 처음부터 그냥 이건 무조건 될 거야 하고 레버리지 비율을 확 높이는 경우 이런 레버리지가 위험하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레버리지 자체를 그닥 아예 원천적으로 제가 권하는 말 잘 안 하는 게 보통은 이제 저희 경험대로 하시는 분들보다는 보통은 갭 투자 스타일로 하시는 분이 많고 결과가 안 좋은 걸 많이 보다 보니까 근데 이제 잘 쓰면 사실 저는 레버리지는 잘 쓰면 약이고 못 쓰면 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레버리지를 사실은 거의 써본 적이 없어요. 아 그래요? 10년 동안 후회하는 게 뭐냐면 네. 제가 대충 이제 뭐 잘한 해도 있고 못한 해도 있고 그런데 평균으로 딱 보니까 한 10몇 년 동안 연 한 66%씩 수익을 냈더라고요. 네? 네. 연 66%요? 근데 레버리지를 단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요. 항상 현금이 한 20-30%씩 있었거든요. 와. 감전이다. 야. 그래서 전업을 2005년도에 했는데 전업할 때 주식을 다 정리했어요. 집 사야 되니까. 이제 주식을 수익이 좀 났던 주식을 정리해가지고 집을 샀어요. 근데 레버리지는 이제 그 집을 산다고 주식을 다 팔았는데 이제 자본금이 너무 딸리는 거야. 그래서 한 1년, 2년 있다가 1년 넘어 있다가 사무실을 구하는데 그 집을 담보로 전세가 있길래 월세보다 전세가 있길래 그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이제 그게 첫 레버리지였어요. 저는. 집 전세를 담보? 담보로 네. 주식 담보 대출을 받아서 네. 월세를 안 하고 전세로 사무실을 빌린 거. 아. 그게 처음으로 이제 누군가의 대출을 받아본 거고 그러고 나서 제가 좀 더 받았어요. 그걸 2억을 받았는데 2억이 한 2년 사이에 10억이 됐어요. 그게 이제 주식담보대출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되죠. 아니, 근데 분들이 다 왜 주식담보대출을 일어난 분들이고. 주식담보대출을 줬냐면 10년 동안 왜 레버리지를 안 쓰고 후회했냐면 네. 레버리지 썼으면 제가 자산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됐을 거예요. 사실은. 아. 이게 2008년도 10월 27일, 10월 28일 때문에 12, 7, 12, 8 때문에 제가 제 멘토로 제가 가장 존경하고 하는 형님이 계시는데 사실 그 형님 때문에 제가 뭐 지금 어느 정도 성공했다고 보는데 그 형님이 증권금융 굉장히 큰 고객이에요. 주로 그 아비트리지가 될 만한 것들을 쓴다니까. 굉장히 합리적인 거거든요. 예를 들어 유상증자를 하잖아요. 네. 만약에 주가가 10만 원 하는데 유상증자는 7천 원 이런 데 하잖아. 네네. 근데 7천 원에 돈을 안 넣고 실컷을 한다니까? 당첨되고 나서도 미분양된 거예요.
이 아저씨는 무조건 부동산과 아니 근데 너무 적절한 예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레버리지라는 말로 지금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는 내부적으로는 사실 파이낸싱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항상 자산과 현금을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어떤 때 현금이 됐다가 기회가 있으면 자산이 됐다가 다시 이제 그걸 현금으로 했다가 계속 사실 이 과정을 하는 게 사실 이게 재테크 이제 자산 투자인 건데 이제 실체가 있는 자산을 샀는데 뭔가 다른 투자 기회가 보인다. 근데 이 포지션을 정리하고 싶지 않다. 이제 이러면은 요거를 담보로 해서 추가적으로 파이낸싱을 해서 투자 기회를 늘리는. 그러니까 이 포지션을 뭐 더 담는. 뭐 보통은 사실은 그렇게들 쓰시는데 뭐 이게 오히려 뭐 분산을 하는 방법이 될 수도 있고요. 그 일반 기업들도 사실은 뭐 다 현금만 가지고 하진 않잖아요. 심지어는 부채를 가지고 파이낸싱을 해가지고 뭐 바로 현금화도 안 되는 기계도 사고 공장 땅도 사고 사실 그렇게 해서 이제 자본의 효율성을 높이는 건데 그래서 저는 마찬가지 맥락에서 근데 긍정적으로 사실 소화할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 사용하는 방식이 좀 너무 극단적인 방식이라서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레버리지라는 말 자체가 좀 약간은 다른 용어로 좀 더 긍정적인 어떤 의미에서 좀 사용될 필요가 있잖아요. 저는 파이낸싱이라는 단어로 쓰면 사실 크게 문제가 없는 게 레버리지 쓰니까 이게 선이냐 악이냐 자꾸 이렇게 좀 가는 것 같아요. 나는 그 레버리지가 근거만 확실하고 뛰어난 사람이면 굉장히 괜찮다고 봐요. 교통사고 나는데 우리 보험을 드는 게 뭐 10년을 무사고를 해도 보험은 들잖아요. 그럼요.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이런 다음에 이게 잃는 게 한 방에 잃는 게 두려워. 그렇지 않고 그 합리적인 근거를 가진 레버리지를 일으키는 건 사실은 뭐 기업이 다 부채를 가지고 있듯이 그러니까 파이낸스를 하는데 우리는 그냥 쉬운 말로 그냥 지렛대라 그래. 지렛대가 어떤 지렛대를 사용하느냐 게 중요하거든요. 아까 부동산 담보대출처럼 만기가 길고 웬만하면 반대매매가 안 나는 그런 거 굉장히 좋은 사실은 지렛대고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레버리지를 일으키는 사람. 그게 돼요? 그걸 이제 저축은행이나 이런 데들이 최근에 좀 많이 해주시죠. 그건 좀 위험할 수밖에 없네. 근데 주위에 보면 좋은 레버리지를 얻어서 진짜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이 진짜 정말 많아요. 보통은 근데 우리 흔히 얘기할 때 주식할 때 절대 빚내서 하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기업들 다 부채가 있어요. 부채 하나도 없는 기업이 없잖아요. 그럼 자, 좋은 레버리지와 좀 나쁜 레버리지 구별을 해주세요. 레버리지가 지렛대라고 보면 네. 좋은 레버리지, 나쁜 레버리지도 있지만 네. 뭘 들어올릴 거냐가 더 중요하다니까. 그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종목을 잘 그 빚으로 선택하는 게 뭘 중요하다. 사느냐. 그러니까 능력도 없고 뭐 실력도 없고 뭐 이런 친구가 빚만 잔뜩 쳐서 욕심만 많으면 당연히 이게 안 되는 거고. 식상이라니까. 네. 그리고 아무리 실력도 좋고 네. 있어도 너무 과도하게 써가지고 한 번 위기에 그냥 반대면으로 쑥 나가버리면 자기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그냥 반대면으로 쑥 나가버리면 네. 그것도 이제 거들나는 거라 두 가지를 다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좋은 레버리지, 나쁜 레버리지가 아니라 네. 저것도 최악의 경우가 왔을 때 반대면 내 의지와 상관없이 반대면에 나가면 안 되겠다. 네. 안 될 만큼의 레버리지가 네. 첫 번째고 이 레버리지로 들어올릴 종목 네. 뭐 주식으로 치면 종목이 최소한 좋아야 된다. 형님, 약주 약간만 좀 줄이시겠어요, 형님? 목소리가 점점 커지시는 것 같아. 좋아야 되는 거야 그게. 예, 자, 우리 이제 박성진 대표님 생각하시는 좋은 레버리지 혹은 뭐 나쁜 레버리지. 사실 제 얘기가 아니라 워렌 버핏이 이제 레버리지를 쓰더라도 고정금리 레버리지를 써라. 고정금리. 그러니까 이제 위험을 확정을 지을 수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얼마를 빌려가지고 얼마짜리에 투자를 하는 건데 변동금리를 쓰게 되면은 이게 나중에 금리가 변하게 되면은 내가 투자해서 얻을 수익에 비해서 이 이자 비용이 더 커져버릴 수도 있으니까 그 빌리는 돈이 얼마짜리 돈인지를 확정을 짓고 그 다음에 이제 장기 레버리지를 쓰라고 버핏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고정금리의 장기 레버리지를 쓰되 아까 이제 최 대표님이 갭 투자 얘기를 하셨듯이 갭 투자는 집값이 100원인데 90을 빌리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아니라 집값이 100이면 1, 20 정도를 레버리지로 써서 정말 좋은 투자 기회라고 생각하면 레버리지가 얼마든지 윤활유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절한 수준의 비율과 그다음에 위험성을 내가 예측할 수 있는 위험성 이 정도를 좀 갖고 가는 게 그리고 레버리지. 기본적으로는 레버리지를 쓰려면 일단 어느 정도 훈련된 투자자여야 합니다. 예. 그러니까 레버리지를 이제 버핏이 어떻게 비유를 했냐면 이렇게 운전을 하는데 운전대에다가 칼을 꽂아놓고 이렇게 운전을 하는 거가 레버리지 투자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훈련된 예를 들면 슈마허 같은 사람이면 안 꽂히겠죠. 그냥 이렇게 해서 목적지까지 가겠죠. 그런데 이제 아마추어들은 핸들을 좀 잘못 꺾을 수도 있고 방지턱을 그냥 못 보고 지나칠 수도 있고 그러면 이렇게 팍 찔려가지고 죽잖아요. 그러니까 레버리지의 가장 큰 무서운 점은 레버리지 그 자체에 있다기보다는 그 단 한 번의 실수가 이제 사망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거.
예, 그 부분이 가장 무서운 부분이거든요. 근데 지금 얘기하신 대로, 그러니까 좀 적은 비율, 긴 레버리지 이런 걸 쓰면은 되게 보면 좀 칼끝이 몽톡하고 짧은 뭐 그런 칼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할만하다는 건데 너무 터부시하는 것도 또 너무 의존하는 것도 둘 다 좀 위험한 거예요. 근데 이게 초기에 어떤 그 동료나 선배하고 같이 주식 투자를 나누어서 했는가, 또 습관을 어떻게 들였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까지도 제 주변에도 주식 투자 한 30년 가까이 한 분이 있는데 이분은 매번 아니 주식을 어떻게 신용을 안 쓰고 주식을 하냐? 왜냐면 그때는 사실은 신용이 얻기 굉장히 어려울 때였어요. 증권에 신용을 안 줄 때야. 그러니까 자기가 그 어떤 권한이나 어떤 인간관계로 신용을 잡은 거지. 왜냐면 사문 올라갈 때니까. 그때 주식 투자를 시작한 그 양반의 어떤 습관은 원래 2.5배다. 원래가 2.5배야. 신용 안 주면 미수를 찍는 거예요. 사실 버핏이 그 얘기를 바로 했거든요. 버핏이 레버리지가 위험한 이유가 한 번 레버리지를 쓰면 중독이 된다고 얘기를 해서 평범한 수익률에 만족을 못하는 거죠. 그건 확실히 좀 우리가 주의를 할 부분인 것 같네요. 그러다가 마지막 한 번을 항상 당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습관이 되면. 레버리지도 중간에 그만두기는 참 어려울까. 원래 아까 제가 제 케이스를 얘기한 것처럼 미리 계획을 이게 어느 정도까지 회복이 되거나 예를 들면 뭐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아비트라지 같은 건을 들어갔다가 그걸 포지션을 청산하면서 그러니까 나름 그 청산 계획을 같이 들고 가야 되는데 그게 없이 중독된 상태로 가면은 중간에 청산을 못하면 결국 강제 청산을 당할 때 끝나버리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런 경우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 있을 것 같아요. 나이도 이제 뭐 20대 후반 이러고 이제 투자를 초기에 네. 자기 자본이 없잖아요. 진짜 열심히 공부하고 뭐 이런 친구들 있어요. 뭐 그런 친구들은 이제 레버리지를 인생을 좌우할 만한 것들이 아니거든. 레버리지 쓰다 좀 잘못된다 해도 그런 친구들은 나는 적극적으로 레버리지 쓰라 그러거든요. 야, 네가 뭐 뛰어난 놈인데. 노동으로 뭐 갚을 수 있는 정도의 금액이면 뭐 가능하죠. 저는 20대 때 그렇게 고생을 해봐가지고 절대 초장에 레버리지 쓰지 마라. 레버리지 쓰지 말고 오히려 시드머니를 굴려라. 네, 노동으로. 규모 있는 시드머니를 굴린 다음에 투자를 해라. 절대 시드머니를 모으기 위해서 투자하지 마라. 시드머니는 정말로 아껴서 노동으로 안 입고 안 먹고 안 쓰고 모아서 그러고 나서 이제부터 그 과정에서 다시 공부와 시드머니 모으기를 병행한 다음에 이제 주식 투자를 하든지 그러고 나서 필요하면 레버리지를 써라. 시드머니를 모으기 위해서 레버리지 쓰면 안 된다. 맞는 말씀인데 99년 저는 좀 늦게 취업을 했는데요. 정말 저는 그 취업 처음에 한 다음에 3,000짜리 이상 밥을 먹은 적이 없어요. 안 모아져 시드머니가? 그 월급의 일부만 가지고 그 월급으로 서울에 제가 부산에서 올라와가지고 월급 뭐 사실 처음에 뭐 인턴이 아니고 수습 기간 뭐 80몇만 원씩 받았고 그 다음에 100몇십만 받았는데 뭐 하시더라고요. 그래, 본인 좋은 직장 다녀놓고 그런 소리 하고 있어요. 왜. 나빠. 저는 시드머니들을 부동산으로 모았어요. 서울 올라오니까 집값이 너무 싼 것 같은 거야. 어디 살다 올라오셨는데 서울 집값이 싸게 보였어요? 아니 그러니까 올라와서 보니까 집값이 몇 년인지 안 올라오네. 여동생 또 서울에 있었어요. 그래서 합치려고 강남에 집을 알아보고 강남 직장이라. 저분 뭐 그때 완전 금수저네. 직주 근접. 삼성동에 삼성동 그것도. 삼성역 앞에 삼성 아파트가 2억 4천 했어요. 입주하는데 분양가에 10원도 안 오른 거야. 그걸 제가 우리 아버지한테 가서 딱 얘기했더니 우리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지금 우리 집이 얼마인 줄 아나? 진짜 아무도 몰랐구나. 저희가 부산에 50평에 살았는데 그 집이 1억 4천 했어요 그 당시에. 99년도에. 네네. 그래서 제가 강북으로 갔죠. 형님 얘기가 점점 좀 짜쳐지고 있거든요. 좀 굵게 가겠습니다, 형님. 증권금융이에요. 주택공사가 아니고 기금공이 아니고 증권금융입니다. 자, 오늘 주제를 좀 믿지 말아주세요, 형님. 죄송합니다. 2% 저희가 지금 증권금융 대출은 아름다워 편 듣고 계십니다. 3프로가 함께하는 여의도 썰전 계속해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요즘 얘기 좀 하고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은데 요즘 시장을 세 분께서는 어떻게 좀 보고 계신지 지금 현재 상황이 약간 좀 위기의 전조다라고 말씀하신 분도 계신 것 같고 근데 이제 뭐 모든 다른 가치 투자자분들이 다 마찬가지겠지만 이제 가치 투자자들이 시장 전망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장이 어떻냐라고
물어보시면 사실 이제 시장은 제가 잘 모르겠다라고 답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이제 바텀업으로 접근을 하잖아요. 개별 기업 하나하나를 이제 살펴봐서 싼 기업이냐 아니냐 이렇게 따져보는데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한 2018년 요 무렵 정도에는 그 전에는 이제 탐방을 한 10군데 다니면 뭐 한 군데 뭐 이런 정도는 좀 싸다 이런 느낌의 기업들이 있었는데 한 2018년, 19년 요 때는 탐방을 뭐 20군데, 30군데를 다녀도 좀 약간 아리까리하다. 이게 그냥 꽁초 정도는 되는 것 같은데 크게 먹기는 좀 힘든 이런 기업들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좀 힘들었는데 최근 같은 경우는 이제 주가들이 계속 빠져가지고 이 정도까지 빠지기는 좀 너무한 거 아닌가 이런 기업들이 최근에 이제 제 눈에는 보이기 조금씩 시작하시군요. 보이는 것 같아서 하여튼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하여튼 어느 정도 뭐 하여튼 투자에 좀 괜찮은 네. 시기 아닌가. 근데 이제 그게 종목에 따라 사실은 좀 편차가 심한데요. 이제 사실 가치 투자자들이 좋아하는 기업들은 주가가 오히려 계속 빠지는데 또 이제 일부 종목들 뭐 5G라든지 뭐 바이오라든지 또 이런 일부 기업들은 또 지금 뭐 사상 최고가를 냈다가 이제 좀 빠진 뭐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종목에 따라서 물론 틀리기는 하지만 이제 가치 투자자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기업들은 지금 너무 많이 빠진 수준까지 온 거 아닌가 이런 기업들이 조금씩 많이 생겨나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최 대표님은 역시 뭐 시장 전망 잘 안 하시죠? 저는 이제 사고 싶은 리스트를 가지고 항상 이제 리스트를 관리하는 게 제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다 이제 계속 좋은 거를 추가하고 나쁜 거를 빼고 그러다가 그 리스트 중에 종목이 가격이 맞으면은 사고 이제 이런 걸 이제 계속 반복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뭐 주식 비중이 늘기도 하고 줄기도 하고 이렇게 가는데 지금은 저희가 현금 비중이 뭐 거의 없다시피 할 정도로 거의 주식을 이렇게 풀로 갖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달리 얘기하면 좀 이것도 사고 싶고 저것도 사고 싶고 좀 그런 많이 좀 가격적인 면에서 많이 땡기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특히나 사실 눈에 보이는 바로 이거를 보고 싸다 비싸다 그리고 이걸 사면 어느 정도의 기대 수익률을 깔고 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대상이 배당주들인데요. 주가는 계속 빠지고 근데 회사들이 계속 배당은 좀 올려가는 추세고요. 여러 가지 뭐 압박이든 뭐든 뭐 본인이 필요해서건 배당 어쨌든 과거보다 계속 올라가는 추세에 있는 상황이라서 배당 수익률이 한 4% 넘는 그런 종목들이 이제 꽤 많이 보이는 상황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 뭐 리츠나 이런 데로 이제 돈이 몰리는 걸 보면 분명히 시장에서는 저런 거에 대한 수요가 분명히 있는데 아직까지 주식까지 넘어오진 않았지만 이제 관점이 좀 리츠도 사실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뭐 롯데 리츠도 뭐 상장하려다가 잘 안 되고 뭐 수요 예측 실패하고 이랬는데 한 몇 개월 만에 순식간에 관점이 바뀌어버리잖아요. 재미없는 자산에서 재밌는 자산으로. 이게 시각이 바뀌는 게 되게 순식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식도 마찬가지로 충분히 시각을 바꿨을 때 좋을 만한 요소들이 특히 가격적인 면, 뭐 배당 수익률적인 면, 가버넌스가 그게 좋다고는 할 수 없지만 어쨌든 개선돼 가는 면 이제 이런 것들을 볼 때는 저는 뭐 충분히 이제 배당 받아가면서 기다리기에는 좀 충분하지 않나. 뭐 사실 PBR이 리레이팅이 되고 사실 그런 것까지 예측을 하는 건 아닌데요. 간단한 지표만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포트폴리오를 꽉 채울 만한 종목들은 좀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한 말씀 하셔야죠. 오늘 너무 오버했네. 제가. 아시잖아요. 저도 배당주가 사실 포트 인정이 많아요. 박 대표님은 이제 시장을 예측 안 한다 그러는데 저는 시장을 예측을 못해요. 아까 이제 그런 얘기 했는데 가치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너무 성장 가치를 줬는 그런 분위기예요. 최근 한 2년간 느끼기에는. 그러면서 안전마진이 굉장히 충분하고 배당 안전마진, 뭐 수익 안전마진, 자산 안전마진 그런 회사들이 미래 성장이 좀 불투명하다는 이유로 진짜 싸게 그래야 돼. 제가 볼 때 우리 뭐 은행주들 진짜 은행의 미래가 그 정도로 암울한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정말 싸요. PBR 0.3. 그리고 리츠들 중에서 선박펀드, 하이골드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저 이번에 1년 동안 14% 받았어요. 배당 매달 줘요. 배당을요? 뭐가요? 선박펀드들 같은 경우에는 하이골드 뭐 7호인가요? 8호, 12호, 3호 12호 같은 경우는 좀 사실 뭐 내년부터는 줄어들 건데 2,700원인데 매달 30원씩 줘요. 30원씩. 14% 매달 줘요. 하이골드 8호가 수익이 올해 제가 많이 났는데 네. 저는 배당 수익률 작은데 워낙 주가가 많이 빠져가지고 매각하면서 제가 한 50% 이상 수익이 났거든요. 네. 포트의 상당 부분은 다 5% 이상의 배당주들이에요.
임상시험하고 이런 종목은 없습니까? 유상시험은 없고요. 별로 안 좋더라고. 네. 실패하더라고. 위기라면 이런 경우는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사실 미국 시장이 겁이 나거든요. 아, 어떻게 될지.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네. 과거의 경험을 보면 미국 시장이 또 급격히 조정을 받거나 뭐 이런 상황이 되면 또 한국 시장도 어쩔 수 없이 또 따라가니까. 근데 또 그러면 기회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투자자들 보면 자산이 크게 거의 이제 크게 불어난 사람들은 다 그런 위기를 겪고 나면 불어나요. 위기를 겪고 나면 그런 기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기를 겪을 때 네. 최대한 주식을 많이 갖고 있는 거죠. 그 위기에서 어떻게 대응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큰 부를 이루게 됩니까? 레버리지를 써서 이제 레버리지를 그동안 안 쓰던 사람들이 이건 말도 안 돼 하고 레버리지를 쓰는 사람들도 있고 네. 뭐 2008년도에 제가 아까 아트라스 백스 이런 얘기 했는데 네. 배당이 1,000원이었어요. 5,000원까지 떨어졌는데 포일이 안 됐어. 네. 그럼 용기 있는 사람도 이걸 풀 레버리지 쓰겠지. 왜냐면 이거 말이 안 되는 상황이거든. 또 그런 상황이 되면 좀 이제 너무 많이 떨어진 것들 중에 자기가 잘하는 기업들 이런 거 이제 집중하거나 속아내거나 뭐 이런 작업을 하겠죠. 네. 이제 위기가 지나고 주가가 정상화되면 부가 훨씬 더 늘어있다. 사실 그런 과정을 계속 거쳐요. 시장에서 돈을 많이 번 친구들을 보면 네, 네, 대충 네. 이제 그런 과정. 남산주성님은 그러면 위기가 올 것 같은 느낌도 싸하게 있다는 뉘앙스로 들리는데, 예측을 안 하신다고 했지만 네. 못한다니까. 근데 두 분은 그럴 가능성보다는 앞으로 올라갈 가능성을 더 보세요. 그냥 느낌이, 그러니까 뭔가 근데 뭐 이제 사실 논리가 아니라 시장은 정말 한 치 앞도 모르는 게 시장이거든요. 그러니까 2008년 금융위기 때 아까 제가 잠깐 얘기를 했는데 2008년 금융위기 전에 5월, 6월 이때도 저는 정말 싸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주식을 샀는데 그 주식들이 더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이게 이렇게까지 빠질 수 있나 해서 샀는데 그게 이제 2008년 10월에 완전히 박살이 난 거죠. 혹시 요즘의 느낌이 그때와 비슷하다는 느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는 거라서 저는 그럴 가능성보다는 이제 싼 기업들이 많아서 오히려 좀 오를 가능성이 더 높다고 이제 개인적으로는 생각하지만 시장이라는 건 정말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거라서 2008년 같은 상황이 얼마든지 벌어질 수도 있는 거죠. 저는 위기는 항상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막말로 버튼 하나만 눌러도 그냥 뭐 모스크바가 날아갈 수도 있고 워싱턴이 날아갈 수도 있고 뭐 사실 저는 여러 가능성들은 다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저는 그때 제가 갖고 있는 주식의 가격이 얼마로 매겨지는지 뭐 이런 것들은 대비할 수 있는 방법도 딱히 없고요. 그거보다는 제가 주식을 통해서 갖고 있는 그 사업이 위기가 오더라도 계속 그 사업이 계속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저는 근본적인 대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아무리 경기가 안 좋아져도 사람들이 뭐 샀을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서비스라든지 부채 비율이 너무 높지 않아서 뭐 그때도 망하지 않고 어떻게든 버틴다든지 이제 남산주성님이 얘기를 하신 거는 우리가 투자자 관점에서 위기를 겪으면 한번 자산이 점프업 한다고 하셨는데 회사도 똑같습니다. 회사도 위기를 겪고 나면 훨씬 커지는 회사들이 있거든요. 뭐 망해가는 회사를 인수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경쟁사가 망해서 그 몫을 내가 가져간다든지 이런 것들을 겪고 올라오기 때문에 실은 근원이 좀 탄탄하고 위기일 때 우리를 대신해서 좋은 의사결정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거를 고르는 게 위기 탈출 방법이지 뭐 위기 탈출, 위기 언제 올지도 모르고 어떤 형태로 올지도 모르고 골이 얼마나 깊고 반등 언제 할지도 모르는데 그걸 가지고 성금 비중 조절하고 뭐 그렇게 해서 대응할 수 있는 건 그래서 아마 예측할 수 없고 심지어는 투자에도 반영할 수 없다라고 아마 얘기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해설했습니다. 해설. 맞습니다. 아니 미국 시장이 그래도 너무 10년 이상 그렇죠. 불안불안하죠 사실. 오를 땐 같이 못 올랐는데 빠질 때 같이 빠지면 또 얼마나 억울합니까? 한 2014년 이럴 때부터 미국 시장이 너무 올랐다고 돈 빼놓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이제 그게 되게 무서운 게 그렇게 해서 기다리시는 분들 있잖아요. 현금 많이 갖고 금 사고. 근데 항상 그런 분들이 정보를 그런 정보만 찾으세요. 망할 것 망하는 같은. 걸 약간 지지하는 그런 정보만 찾아서 저는 그것도 좀 그렇게 좋아 보이지. 제일 마지막에 내가 틀린가 봐요 이래가지고 네. 들어오면 막차 타고 그때 빠진다. 그때 저한테 좀 알려주십시오. 그분이 만약에 그렇게 대세 전화하시면 제 경험상은 이제 이쯤에서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형님은 이제 더 이상 가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어떻게 오늘 저 편하게 식사랑 술이랑 같이 좀 하셨는데 오늘 어떠셨습니까, 세 분? 술 먹으러 왔는데 술도 제대로 못 먹고. 아, 끝나고 드시면 되잖아요. 사실 아까 이제 다시 초보로 돌아왔다 그랬는데 네. 우리 이제 그런 말 있죠. 운치 기사. 근데 실제로 그렇거든요. 인생을 살다 보면 운이 따라와야 되는데 근데 운이 따라오는 게 사실 항상 자기 옆에 운이 날아다닌다 나는 생각하거든요. 운이 사실은 굉장히 좋은 운들이 많이 날아다녀요. 어떤 사람일 수도 있고 기회일 수도 있고 종목일 수도 있고 어디 가서 하나 들은 얘기일 수도 있고. 아, 잘 잡아야 되는군요. 근데 그냥 잡을 수는 없고 왜 우리 옛날에 그런 거 있잖아요. 시골 가면
파리 끈끈이 이런 거 알아요? 발이 끈끈이. 네, 천장에 시골에 우리 할머니 집 가면 알아요. 손을 이렇게 붙... 제발 얘기 좀 이어가 주세요. 제발. 아니, 그런 것 같아. 노력하고 공부하고 하는 게 네. 그런 그 끈끈이 넓히는 작업. 아, 확률을 높인다. 파리를 잡는 끈끈이 폭이 넓으면 잘 잡힐 거야. 네네네. 파리가 행운 좀 추접스럽긴 하여튼 파리가 행운 같은 운 같은 거야. 그러려면 의심하지 말고 긍정적이어야 돼요 사람이. 네. 네, 내가 될 수 있다. 내가 이렇게 공부하고 노력하고 알아보고 노력하다 보면 잘 될 거다라는 바탕하에 네. 투자를 하다 보면 그런 운이 나한테 와서 붙어요. 내가 그걸 10년 동안 경험했어요. 근데 사실 한 최근 2년 동안 최근 2년 얘기 그만 좀 하실래요, 이제? 파리가 안 붙더라고. 여기에 제가 하나만 좀 첨언하고 네네네네. 싶어요. 이제 저도 운칠기삼이라는 거에 굉장히 동의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그 순서가 바뀐 것 같아요. 운칠기삼에는 동의를 하는데 기삼이 먼저고 운칠이 저는 나중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기삼, 운칠. 그래서 준비가 돼 있어야 운을 잡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운의 역할이 크긴 하지만 하여튼 기삼을 준비해 놓고 있으면 운칠이 나중에 기삼 안 해놓고 있으면 아무리 운이 많아도 붙을 수가 없군요. 끈끈이 넓혀놔야지 붙는 거예요. 파리 얘기도 이제 그만 좀 듣겠습니다. 우리 저 박성진 대표님 오늘 좀 이렇게 편한 토크를 좀 했는데 어떠셨습니까? 이게 스튜디오에서 저희가 녹음하는 거랑 좀 다르죠, 우리 분위기가? 네, 저는 사실 이런 자리가 좀 어색해가지고 처음에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을 했는데 그래도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좀 굉장히 편하게 얘기를 할 수 있게 된 것 같아가지고요. 근데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좀 그 투자자분들한테 좀 해드리고 싶은 얘기가 이제 가치 투자를 하면 그 손해보지 않는다라는 말을 많은 투자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면 가치 투자를 하면 단 한 번도 손해를 보지 않는다. 가치 투자를 하면 항상 시장을 비트한다. 이런 걸로 잘못 받아들이시는 것 같아요. 근데 가치 투자가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가치 투자를 해도 1년, 2년 시장보다 뒤질 수도 있고 수익이 안 날 수도 있고 대가들도 얼마든지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한 1, 2년 가치 투자를 했는데 막 성과가 안 나고 이러면 이제 한국 시장에서는 가치 투자가 안 통한다. 그건 이제 미국 시장에서는 통했다. 또 지금 시절에는 안 통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결코 가치 투자 대가들이 한 얘기가 가치 투자가 항상 시장을 비트하거나 항상 수익을 내는 그런 투자 방식은 절대 아니라는 거. 결국 이제 장기적으로 수익을 내는 게 가치 투자다라는 걸 한번 그 얘기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최준철 대표님도 저는 사실 요즘 좀 안타까운 게 이 주식을 너무 좀 도외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12년 동안 박스권이었고 재미가 없는 시장이었고 뭐 제대로 돈을 벌어본 경험이 별로 없는 뭐 이런 것들은 이해는 하지만 오히려 항상 그럴 때 그러니까 다 지치고 이럴 때 그때 기회들이 항상 있었거든요. 너무 막 성급하게 결론을 내지 마시고 조금 더 시장에 남아있고 그러면서 조금 더 좋은 자산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조금만 더 하면은 뭔가 보일 것 같은데 조금만 더 인내심을 좀 발휘를 해주시면 좋겠다. 주식을 굉장히 좋아하는 주식 매니아로서 부탁 겸 조언으로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사실 이제 정말 이 대단한 분들과 그냥 같은 자리에 있다는 것만도 굉장히 영광인데요. 확실히 다시 한번 오늘 깨닫게 된 건 역시 그 술 취한 사람이랑은 방송하면 안 된다는 거. 그리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렇게 이제 농담처럼 말씀하시지만 그 작은 말씀에도 역시 내공들이 보통은 아니시다. 세 분 다. 예, 그래서 저도 이 세 분의 말씀을 잘 받아서 적절한 비중의 레버리지도 한번 써보고 그다음에 계획된 레버리지를 한번 사용하는 습관 한번 좀 가져본 그런 기회를 좀 삼고 싶습니다. 투자의 고수면서도 투자에 어떻게 보면은 오르막 내리막을 다 경험한 투자의 선배들과 또 정프로 같이 이제 막 투자를 2, 3년 한 분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좀 아웃사이더인데 주택시장에 글쎄요 투자와 투기의 갭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참 모호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 투자로 시작해서 투기로 끝나는 분도 있고 처음에는 정말 잘 몰라서 투기로 시작했는데 정말 공부를 통해서 투자로 잘 성공적으로 마무리를 하는 분들도 있죠. 그래서 정말 투자는 좋은 습관과 좋은 동반자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증권금융이 오늘 정말 귀한 자리를 저에게 제공해 주셨는데 늘 투자의 동반자가 되어주시기를 증권금융 당부드리고요. 또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도 증권금융 널리 좀 잘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허심탄회하고 재미있는 대화를 나누신 세 분께 감사드리고 박수를 치면서 오늘 모임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종종 이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아유, 고생 많으셨습니다.